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 생겨난 이래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났고 사라졌습니다. 영속성을 잃고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종도 있으며 번성하여 지구를 지배 중인 인간도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이유로 저자는 다정함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다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 공감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창출해냄으로써 지구상의 다른 종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협력의 근원이 바로 다정함입니다. 우리의 다정함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다양한 어휘와 표정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거짓을 죄악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은 서로를 이해하여 협력하는 다정함이라는 생존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만연해지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와 문화가 붕괴하게 됩니다. 거짓은 눈앞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이런 거짓과 싸우다 보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론 또 다른 거짓으로 거짓에 맞서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은 모두를 해칠 뿐이므로 거짓을 거짓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해치는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태도 보수,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태도가 본질이다. 모두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태도는 다정함에서 비롯되어지며 다정함의 본질은 타인에게 거짓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과 싸워왔던 이유, 김어준과 이동형을 멀리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책의 추천사를 빌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다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어제 뭐 빼빼로 좀 드셨습니까? 어제 저는 음악회를 갔었습니다. 음악회를 갔습니까? 네. 좋은 데 가셨구만. 네. 비싼 문화생활을 공짜로 좀 즐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성남시향 이런 거 아니야? 과천시향이었어요. 과천시향이요? 예, 과천시향. 과천까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예술의 전당에서 들었고요. 네. 쇼팽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듣고 왔습니다. 고급 문화생활을 영위하셨구만. 네네네.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뭐 이것도 좋더라고요. 네. 가끔씩 들으면 괜찮아요. 가끔씩. 예전에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쳤기 때문에 괜히 그 집에 굴러다니는 클래식 그 테이프들을 또 늘어지게 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잠깐 악기를 다루면서 이제 합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그 악기별로 소리들이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좀 클래식 듣는 재미를 조금 알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체질이 안 맞아서 네. 좀 이렇게 풍성한 구성으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인 악단쯤 돼야지 좀 들을만하지 그 막 피아노 솔로 같은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좀 재밌겠지.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거죠. 예. 이번 주에 인트로로 이제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요 근래 특히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보면은 막 진짜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걸 방어한답시고 이렇게 민주당 측이나 뭐 이재명 지지자들 측에서 내세우는 것들도 보면은 막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역공한다고 특히 뭐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역공한답시고 내세우는 것들도 보면 순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 여당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그
국민들을 되게 배타적으로 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 지지자만 보고. 국민이 아예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그 이번 주 여론조사 저희가 지금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그 저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비씨님도. 아 이번 주 거 못 봤어요. 이번 주 거 못 아직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민주당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지난주도 붙어 있긴 했지 거의. 그랬는데 혹시 그 목요일 겁니까? 여론조사 공정? 예, 그럴 거, 예, 공정 거 맞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무장층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당 공이 지금 배타적으로 굴면서 자기들 지지자들만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선거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나 둘 다 뭐 선거까지 좀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결국 이게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문장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평등이랑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뭐 애초에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자고 정치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 정치 시스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다수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따를 수 있는 체제가 뭘까라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쟁하지 말자고 서로 죽이지 말라고 시작한 건데 민주주의도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서로 못 죽여서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뭐 다행히 그 옛날 원초적인 그 때와는 달리 네.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들이 네. 그만큼은 어떻게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자기가 이제 누리는 게 많아지니까 뭐 아무리 뭐 지금 뭐 빈부격차가 크고 그렇다고 해도 생활 수준 자체가 제일 하층민의 생활 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향상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진짜로 뭐 칼 들고 뭐 몽둥이 들고 나서 패 죽이고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겠죠, 더 이상.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말로 생각으로는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힘을 완전히 잃게 네. 만들게 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배제를 하려고 하고 완전 네. 그냥 세상 지워버리고 싶어하죠, 보면 네. 서로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진짜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뭐 호남 배제하고 영남 배제하고 그래버리면은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라는 틀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걸로 지금 가려고 양당 지지자들 공이 우리는 양당 지지자가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참 예. 당원이긴 한데 아직도. 그리고 참 이번 주에 그 보다 보니까 진짜로 또 학을 떼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그 그때 이재명 지지자들 뭐 단톡방에서 나온 캡처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북 봉화에 탄광 무너져가지고 십며칠 광부 두 분이 이제 매몰되셨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셨잖아요. 생활하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 생존자 중에 한 명 정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정말 생각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 목적에 맞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죠. 대상화 시킨 거잖아요. 그 광부들을. 그러니까 막 그거 보니까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진짜 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바라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 예전에도 왜 시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예. 그 분신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과거에 그 특히 뭐 군사 독재 시절 그럴 때는 반정부 투쟁 같은 걸 해도 매스컴에서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이제 말하자면 그걸 이벤트라고 이제 말하는 건 좀 잔인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매스컴이 외면할 수 없는 예, 이래도 안 볼 거냐. 예,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시위인 거지. 마지막 저항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근데 묘하게 이제 한 이명박 시대에 들어오면서 네. 마치 그런 무슨 인신공양 마냥 예. 예,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사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거는 아니긴 한데 이런 현상이
근데 사실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면서 뭐 자칭 뭐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동세상이라는 사실 그거 뭐 말이 좀 웃겨서 그렇지 의미는 좋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그거하고도 너무 거리가 먼 발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대동세상이라는 거는 사실 모두 그 말씀하셨듯이 평등한,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대상화시키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막 이명박 정부 예전에 공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공격하는 게 뭐냐? 기득권 외에 나머지를 무슨 뭐 장기판의 말이나 아니면 그냥 서류상의 숫자 정도로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화한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똑같은 짓- 말을 예, 똑같은 발언을 한 말을-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국힘이 그러는 거는 권력자들이 말하자면 기득권들이 하는 일이고 네. 자기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그분이 경북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지 참 아무튼 한심합니다. 광부분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을 정말 그 보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 기사? 그 믹스 커피 예, 믹스커피 예. 30개 가지고 버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건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저기 있더라. 쿨기에 있더라. 그분들이 이제 맥심 커피 30개 가지고 버텼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기사가. 네. 맥심 CF 찍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때는 소리를 하는 새끼가 있어. 농담이라도 진짜 CF 찍게 할 때니까 네가 한번 그 들어가서 30개 가지고 버텨보든지. 그분들이 이제 그 커피 믹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을 파는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버티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움직이려고 했고 안에서 이제 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래서 참 사실 이게 그것도 되게 이렇게 좀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묻힌 감이 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소식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_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와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웰컴퓨터에서 그 조립 컴퓨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트위터랑 그 웰컴퓨터가 이제 당근마켓에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그 당근마켓이랑 트위터 두 군데에서 이제 조립 이벤트를 하는데 총 5대 해가지고 본체 견적이 80만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나와 최저가를 적용하고 일단 견적에서 그 다음에 앱코 K595 기계식 키보드, 그 다음에 로지텍 G102 2세대 마우스, 그 다음에 앱코 해커 S1400 사운드바 이렇게 증정을 합니다. 야, 사운드바까지. 네, 요거 3개 합치면은 합쳐서 제가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에요. 꽤 이제 푸짐하게 주시는 거죠. 네네. 요거는 이제 댓글 팔로잉 리트윗 한 분께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이제 그 트위터 이벤트 중에 있는 게 이제 댓글 팔로잉 리트윗 한 분께는 추첨을 통해 로지텍 G304 마우스, 요거 이제 게이밍 무선 마우스거든요. 아, 게이밍 마우스. 요거는 이제 단화 최저가는 한 45,000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4만 원,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정도 유통되는 마우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조립 컴퓨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총 5대를 이제 이벤트로 걸었는데 지금 3대까지는 팔렸다고 합니다.
두 대밖에 안 남았네. 네, 두 대밖에 안 남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방송이 우리 내일 저녁에 올라가는데 내일 밤에 올라가는데 벌써 끝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잘 문의해 보시고. 네. 꼭 저희 라이브 TV 구독자 분 중에서 한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트윗 하나 더 올리셨는데 이제 첫 이벤트라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과 리트윗 추첨 이벤트는 참여해주신 분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친환경 우렁이쌀이 추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추수가 끝난 것 같고요. 곧 출하되겠네요. 출시되겠네요. 네, 조만간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뭐 일단 그 이재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도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거피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세요. 보면은 정신 저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가는데 제일 길잡이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따끈따끈한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따끈따끈한 거. 이거는 날짜 때문에 미처 정치 신세계에서 다루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빌어서 네. 대장동의 주인은 그 녹취록의 그분, 네, 유동규 씨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대장동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뉴스는 아무튼 저희가 안 다룰 텐데 짤막하게 말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하자면은 지금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동규한테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그 윤거피님이 이제 정리하신 걸로 보면 그 성남에서 지금 이제 연루된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성남파랑 재개발파. 대장동파와 성남파. 이제 성남파. 네, 그러니까 그 성남파는 이제 옛날에 재개발로 리모델링으로 이제 같이 네, 이제 그게 이제 정진상. 네, 유동규는 이제 그래도 리모델링파긴 하죠 원래가. 근데 대장동파에도 걸치고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파는 정치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간들이고 네,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장동파는 이제 대장동 개발업자들. 네, 김만배, 남욱, 뭐 정영학, 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사실 일반 뉴스만 보면은 얘네들이 다 정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얘들이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렇게 연합체가 된 게 마치 그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뭐 김용이고 저희 정진상이고 뭐 유동규고 다 그쪽으로 묶여가지고 이재명이랑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거피님이.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 대장동파는 완벽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꼴을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배신당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이재명들이 폭로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결국 유동규는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남욱도 이제 자기 다 이제 말하겠다 그렇게 지금 뭐 예고 때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실컷 정말 단물 다 빨아먹고 선거 때 불리해지니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부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배신당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근데 하여튼 뉴스타파가 뭐 그 녹취록을 뭐 자기네들이 이제 뭐 밑줄 치면서 뭐 누구는 뭐 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로 표시된 거는 막 이거는 유동규, 이거는 김만배, 뭐 아니면 뭐 정재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표시를 이렇게 해가면서 막 정리된 그거를 스캔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급하게 봐서는 진짜 못 쫓아가겠고 어쨌든 뉴스타파에서 간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김용은 돈을 왜 받아갔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용을 뭘 보고 돈을 주냐 이것도 있는 거고 김용이 그렇죠.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뭐 유동규 거라고 쳐도 천화동인 1호죠.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한테 가는 거다 이게 뭐 지분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뉴스타파는 이거 유동규 거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일당한테서 돈이
이재명 캠프 측으로 간 정황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윤건피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윤건피님이 이제 그 조국 그 사건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검찰은 진짜 스모킹건을 안 깐다는 거예요 끝까지. 조국 재판 때도 우리가 초반에는 이제 검찰이 그렇게 스모킹건을 안 까고 그냥 단편적인 정보들만 흘리니까 그냥 정말로 조국이 무고한 줄 알았죠. 근데 재판 뒤로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도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결국은 진상을 알고 나니까. 결정적인 건 예. 재판 때 나왔죠. 예. 재판 후반부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오는 이제 단편적인 증거들 가지고 뭐가 어떻다라고 할 건 아닐 것 같다고. 그렇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그렇지가 않다고. 네. 그러니 뭐 지금 뉴스 탑방에서 뭐 저 녹취록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뭐 자기들 의도대로 이렇게 그 이제 대명사 같은 걸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뭐 당장에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작동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렇죠. 뭐 여론조사상에서도 꾸준히 그 대장동 수사 관련된 수사는 뭐 잘못된 수사가 아니고, 네. 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여전히 한 높기 때문에 50대 30 정도 아닙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그 비율로 나오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각이 났네. 이 여론조사나 통계 같은 거에 대한 맹점이 네. 어떤 건지 제가 트위터에 영상 하나 이제 걸어놓고 왔는데 짤막한 영상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최근에 보면은 TV나 이제 여러 매체에 그 청소년 성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첫 그 성경험 연령대가 13.6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것만 들으면 되게 충격적으로 느끼잖아요. 13.6세면은 중등에서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요즘 애들 뭐 이러냐 싶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숫자 13.6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그 정부 관련 부처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2018년 통계가 13.6세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은 되게 위험할 것 같죠. 근데 다른 통계까지 같이 봐야 돼. 그러면 전체 청소년 중에서 그 성경험 있는 비율이 몇 %냐?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험 있는 애들만 가지고 다시 조사했을 때 연령대가 13.6세라는 얘기지. 대부분의 청소년 90% 넘는 청소년들은 성경험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숫자 자체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뭐 점점 낮아지는 추세도 아니고 그게 2018년에 그랬는데 2020년 보면은 14.1% 이렇게 14.1세예요 또. 네. 그러니까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TV에서 나와서 계속 강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청소년 성 상담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첫 성경험 연령대를 자꾸 낮게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들이 그걸 보면 불안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렇죠, 그렇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부모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이 이 성경험 연령대가 낮다고 평균적으로 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야, 은연중에. 그러니까 되게 고약한 그런 식의 통계 조작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송을 제가 한 2분 한 30초짜리 클립인데 그거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딱 완벽하게 김호준의 작동 방식이나 뭐 저쪽 진영의 작동 방식이 그런 식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유튜브 자체는 정치색이 없는 유튜브인데 되게 통찰력 있게 잘 짚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제 뭐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도 많이 써먹죠. 뭐 그렇죠. 그냥 뭐 경제 망한다고 할 때 특히 잘 가지고 오는 것들. 저희도 중에. 그런 거 많이 짚기도 했었고 사실 방송에서. 네.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워낙 네. 훌륭하신 교수님이 네, 그렇죠. 자꾸 통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쓸데없이 국세청 뭐 기재부 통계사를 들여다봐야 되고 전공도 아닌 우리가. 자, 그래서 뭐 아무튼 단신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짧게. 네. 먼저 이제 10월 30일 마포경찰서 발표인데 이제 이종훈이 이제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그러니까 10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개국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뭐 이제 4억 원 잃었다 그러고
경찰서에 신고는 해놓고 그 유튜브 등에서는 뭐 회비 제대로 쓰고 했다고 이제 한동안 그 사실을 감췄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산했다고. 예. 그래서 그 김남국 당시 변호사 신분에 예. 김남국이 나와가지고 회계에 문제 없다. 네, 뭐 2천 얼마 빈다. 예. 막 그랬죠. 2,000원인지 6,000원인지 아무튼 네,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고발당해서 이제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또 김남국은 근데 또 같이 고발당했는데 김남국은 불송치 의견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경찰이 왜 불송치인지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 네. 되게 수상해. 괜히 수상해지네요. 마포 경찰서니까 또 정청래가 뭐 힘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개국본 측에서 해명하기에는 보이스피싱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행안부에 기부금을 신고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또 김남국은 개국본 고문 변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 그때 그 방송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왠지 내렸을 것 같아. 고문 변호사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개국본 변호사라고는 얘기했잖아.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친분상 이렇게 뭐 와가지고 나 그냥 한번 봐준 거 아니었나 싶긴 한데. 뭐 근데 이제 마치 고문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인식을 주게는 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교묘하게 변호사 이미지를 활용한 면이 있죠. 변호사 당시에. 이미지 확인했죠. 그러니까 네. 마치 전문 회계사가 아니라도 변호사가 뭐 봐줘도 뭐 네. 충분하다. 뭐 사실 그런 느낌으로. 변호사는 하려면 다 할 수는 있어요. 회계나 그렇죠. 그 세무나 다만 이제 관련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은 알지만은 그래서 잘 못하는 건데 그 아무튼 참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의자 집어던진 거 아니었나 결국? 맞습니다. 이거 네. 연결됩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전 대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종원 그 개국본 네. 대표한테 이거를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그 후원금 내역을 보겠다고 네. 공격하는 일련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 꽃미남 TV를 비롯해서. 네. 거기 이제 원한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문이 마치 얼마 전에 민주당처럼 그렇죠. 덜 다친 것을 틈타서 내부로 침입을 해가지고. 야, 그럼 좀 그 몇 시간 버텼을 그 앞에 그 축 때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뻗치기 하고 있었겠죠. 네, 뻗치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다가 이제 문 살짝 안 닫히는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왔다는 그래서 건데. 그것을 이제 문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막지 못했다고 네. 그렇게 의자를 집어 던질 정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뭐 경찰서에 좀 검찰에 송치당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았나 보지. 말아서도 잘 하시고. 이어서 또 이제 다른 고소 소식입니다. 요거 어제 이제 올라온 소식인데. 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이 광역 고소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 11월 11일 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제 한 유저한테 온 쪽지를 이제 그 유저가 스샷을 올렸는데 보면은 내용이 딴지 운영팀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안내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죄명 모욕이 발부되어 회원님에 대한 아이디, 접속 IP, 이메일 등에 대한 보유 정보 일체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에 제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딴지 게시판 이외에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딴지 이외에도 그 이재명 팬카페 잼마을 여기서도 고소당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막 이제 이거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무슨 이재명 지지자나 딴지 게시판 유저 뭐 클리앙 뭐 이런 이제 친 이재명 성향 게시판들에서 막 공산당이네 뭐 어떻게를 쓰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당했네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 아니 이게 왜요? 모욕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모욕 걸리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고발한 게 이재명 이름으로 이재명이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네네. 이재명 이름으로 고발한 게 뭐 1,000명 단위가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뭐 공산당은 바로 철컹철컹이지. 바로 막 옛날 뭐 전두환 때 이런 때 박정희 때 생각하면은 네. 술 마시다가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은 상당수 실제로 고소미 먹고 합의 봐야 될 것 같아 박정희 씨랑.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분들 위험할 때가 많죠. 네. 거기다 막 온갖 더러운 소리 하고 그 이제 단순히 뭐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모욕이라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렇죠. 여러분 박지원 씨가 이제 그 젊은 여성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온갖 더러운 소리들을 많이 했단 말이지 실제로. 그래서 네, 뭐
법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지고 또 이제 막 검찰 욕하겠지 또 네. 실형 나오면은. 네. 뭐 어쨌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공산당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당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아, 그럼요. 예, 잡혀간다니까. 그러니까. 글도 못 남기고 잡혀가는 거야. 아우지 가야지 아우지. 그렇죠. 무슨 공산당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공산당 그러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북한인데. 그렇죠. 말라가 뭐 쿠바 뭐 어. 이런데. 쿠바는 모르겠지만은 네.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디 말랑하게 그렇죠. 고발하고 뭐 IP 수집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끌려가는데 바로. 제가 이어서 또 이것도 오늘 어제 이제 올라온 소식인데 참 문성근 씨 이제 SNS입니다. 어제 올라온 SNS 글인데 경향 한겨레를 훌쩍 뛰어넘을 진보 인터넷 신문 시민언론 민들레 11월 15일 드디어 창간됩니다. 시민론은 더 탐사는 겔라전, 시민론은 민들레는 정규전. 그리고 이제 이 민들레라는 말이 독일어라고 해요. 독일어로 아. 사자 이빨을 민들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발음은 민들레로 안 하겠지. 뭐 민들레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외래어서. 그래서 저항 언론 민들레에는 뛰어난 에디터와 칼럼진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칼럼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알아볼 만한 유명인들 몇 명 제가 네. 추려봤습니다. 김민웅, 네. 김인홍 교수, 광노현, 권노현 전 교육감. 최백은, 아, 우리 교수님. 송기호, 송기호가 지금 원회구나. 원회 아직. 네. 네. 그다음에 우희정, 네, 우희정 교수. 유시민 네. 그리고 이제 후원 계좌를 우리은행 100 이렇게 깠습니다. 저 이거 좀 제 지난주에 봤나? 하여튼 좀 일찍 봤어요. 이거 아, 봤는데 그래요? 네. 보고 나서 아 이것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나 했는데 네. 이걸 다시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아, 거네. 뭐야? 그래서 지난주 에피에 이거 넣을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까먹으셨구나. 예, 예. 근데 거의 이 말 그대로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 정규전 네. 이거 보고서 지금 문성근 씨는 저기 뭐 시민의 뭐였지 날개였나? 시민의 날개, 예. 시민 100만 밀란. 그리고 이제 시민의 눈 가지고 그 사다를 쳐놓고는 또 시민 붙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게 문성근 씨가 이번에 다시 주도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네.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관련돼 있지 않겠어요? 뭐 항상 이렇게 발을 좀 걸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이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경향 한겨레를 훌쩍 뛰어넘을 진보 인터넷 신문. 오마이랑도 또 결이 다른가 그러면 여기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게릴라전을 펼친다는 더 탐사의 이제 그 빅사전은 빅동의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이게 점점 그 썬데이 서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그 예. 황색 저널리즘, 황색 잡지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점입 강행이 됐죠. 네, 그런데 11월 6일 날 보면은 이 제보했다는 그 사람, 이 사람 제보자. 네. 트윗 계정 1위 계정명이 소위 청담 게이트 제보자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만 봐도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어그로꾼 네.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6일 날 올린 그 트윗을 보면은 되게 막 확신에 차가지고 뭔가 강력한 스모킹건들 죽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5개 질문인데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게에서 이제 뭐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km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님이 가게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다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바로 깠어야지. 바로 그 더 탐사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 바로 유튜브 띄웠어야지. 이거 글 쓰고 있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하려면은 이 중에 하나는 까야 돼요. 뭐 적어도 명함 같은 건 택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명함은 예. 이거 정말 말도 안 예. 되는 거. 명함은 뭐 딴 데서 받아가지고 뭐 그죠. 술자리 어. 그리고 술자리에 이 친구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여자친구가 간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스모킹건 센 거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 10일 날 TV조선에서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그 이세찬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 이 양반의 당일 이제 동선이 나왔어요. 경찰에 제출하는 이제 그 통신 내역으로 이제 파악을 한 건데 보면은 그 이제 이 모임이 있었다고 이제 말했던 지목한 날이 7월 19일인데 그날 오후 6시 57분에 여의도동에 있었고 그다음에 7시 47분에 영등포동 7가 그다음에 오후 11시 30분에 몰래동 3가 등 그 영등포구 그 일대로 이제 영등포구랑 여의도도 영등포구인가? 네, 맞습니다. 그 영등포구 일대를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렇게 파악 동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화는 11시 55분에 강서구 동천동이고 그다음에 다음 날 7시 4분도 강서구 동천동이에요. 그때 거기서 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강서 쪽. 네. 네. 근데 뭐 이날 그 밤에 모임이 몇 시부터 있었다고 그랬지 이게? 오, 11시 몇 분부터 있었다 그랬나? 또 밤에 좀 밤 늦은 시간 자정 네. 넘어가기 전에 모여서 뭐 새벽 새벽까지 3시까지. 놀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동선 가지고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보면은 11시 55분까지는 적어도 뭐 그 동네 강남에 안 갔다는 소리잖아 최소한.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그런 거죠. 이 11시 55분 등촌동에서 네. 이제 폰을 끄고 네. 청담동에 갔다가 아니면 폰을 집에 놔두고 갔거나 뭐 그렇거나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뭐 이런 분들도 뭐 폰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제 아니면은 7월 19일이 아니었다 날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근데 아무튼 이제 일단 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반박은 됩니다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이 첼리스트 최초 그 제보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첼리스트 그 양반을 이제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지금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변호사 보낸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좀 꼴이 웃겼는데 이제 어제 또 골 때리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제 그 소위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입니다. 이 양반이 자기 트위터 또 이제 새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제 자기 그 사람 주장으로 자기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그 첼리스트가 늦은 밤까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추궁했더니 추궁하니까 이제 나온 대답이 그거였다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알고 봤더니 그날 그 첼리스트가 뭐 진보 매체의 기자랑 그렇고 그런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관계였더라 그날 밤에.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피해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막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해당 이제 그 뭐 그런 불륜이라고 얘기를 했나 불륜도 아니잖아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일단 그 진보 매체 기자 정확하게는 이분이 기자가 아니더라고요. 기자는 아니고 이제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시민 기자. 그러니까 시민 기자는 그 맞아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고 하는데 그게 네. 어떻게 기자입니까? 뭐 뭐야 이달에 보도상도 받았어요. 2015년에. 뭐 받았더라고요. 네. 뭐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취재를 안 하는데 뭐 기자예요. 이런 분이 그냥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뭐 오마이뉴스는 하여튼 다 시민 기자 이렇게 붙여주죠. 뭐 그동안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뻘소리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오래 활동하시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서 악명을 좀 떨쳤던 네임드신데 좀 계정을 잠그셨더라고. 아예 삭제하신 것 같던데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비공인가? 비공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아까워서 못 날릴 거야. 그럼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 제보자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 한겨레 그 오마이 기자한테 막 따지고 그러고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이 제보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자기는 아무런 속임도 손해도 안 보고 있어요. 보면은 보십시오. 만약에 이 첼리스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밤에 관해서.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의심스럽잖아. 뜬금없이 무슨 윤석열 있는 자리에 갔다 왔다 그래버리면은. 그렇죠. 예. 아니, 돈도 많이 받았대잖아요. 근- 뭐 200인가 300을 받았다고 연주 잘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을 근데 믿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다고 자기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공론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던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공익 제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명세를 얻겠지. 그에 맞는.
만약에 거짓이라고 해도 이거를 덥석문 덧탐사랑 김의겸이 지금 다 덮어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뭐 좀 저기 한동훈이 이 사람한테 책임 묻고 있진 않잖아. 덧탐사랑 지금 김의겸 멱살 잡고 있지. 그리고 지금 뭐 정작 그 저쪽 매체들도 보면은 뭐 가세형 같은데 주로 보면은 이 첼리스트를 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좀 파니까 좀 우스운 꼴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 그거 자체는 되게 비열한 공격인 건 맞거든요. 맞아요.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정작 이 제보자를 이 사람은 아무런 공격도 받고 있잖아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이 사람은 얻을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전 여친이 맞다고 치면 아니면은 그 텔리스트의 주장대로 스토커라고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 단 여자가 되니까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야. 좀 복수로 성공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매장시켜버리잖아, 완전히. 지금 그 첼리스트 그 양반은 지금 뭐 연주 그 문제 때문에 네네. 유튜브 채널도 거의 삭제는 안 했지만 채널을 삭제한 건 아니지만 동영상 다 내려놓고 거의 잠궈놓은 상태죠, 거기도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좀 경찰에서 계속한 통보장 날아오고 있지. 그 피해는 그 첼리스트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개인 문제고 이거를 공론화 시킬 일도 아니었고 애초에. 참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의겸은 사실 김의겸 좀 배치 뗐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 저수준이면은 진짜로 한자 청와대 있을 땐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나 몰라 사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한겨레 있을 때도 썼던 기사들이 참 다 멀쩡했던. 괜찮았는데 한겨레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니까. 네. 참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묻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근본이 바뀌나 봐. 그러니까요. 참 진짜 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제 11일 날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어떤 말하자면 치정국에서 비롯된 그런 이제 총극으로 그렇게 이제 대반전이 펼쳐졌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그래서 이제 정철승 이 변호사 이 양반이 이제 요 제보자 변호사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정철승이 손절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이제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언론에 공지를 띄운다고 하면서 제보자의 요청으로 법률 자문만을 담당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제보 내용이나 뭐 향후 계획이나 거처 같은 거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조언하거나 뭐 이렇게 계획을 짜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고 나왔어요. 네, 뭐 그러시던지요. 네. 이따가 또 정철성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래서 참 이번 주에 이런 좀 총극이라면 총극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원 참사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후속 이야기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어제자로 이제 사망자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치료 중에 사망하신 분이 한 분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총 사망은 157분, 그다음에 부상이 197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상은 32분이고 경상은 165분인데 지금 이제 186분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자 이제 11월 7일 날 경찰 특수본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이랑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들어간 그 입건된 상태죠. 혐의로 이제 입건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랑 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또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그다음 정보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당일날 이제 이 발표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공론화하시고 이제 분노를 표하신 게 이제 아니 소방서장이 왜 입건이 되냐고 대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사건 당일 타임라인 짚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소방용 1단계를 내리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1단계를 내려가지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게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2시 반부터 있었던 브리핑도 이분이 왔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온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소방서장 이분이 2단계를 하셨죠? 2단계. 이분이 2단계였나? 네, 1단계 소방서장은 2단계고 1단계는 그 현장 제일 먼저 출동하신.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브리핑을 다 하셨던 그분이잖아요. 손 덜덜 네, 떠시면서 맞습니다. 하셨던 그분인데 이게 특수본이 그래서 왜 이분을 이제 그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제 입건을 했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만은 현장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당일날 이제 용산 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하지만은 그 종로 소방서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산 소방서에 이제 용산 소방서가 이제 할로윈을 맞이해서 소방 안전대책 문건을 만든 게 있대요. 거기에 따르면은 소방서는 이제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현장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태원 119 안전센터의 구급차 및 승차대원 등 소방력을 대기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데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이태원 팀장이 상황 판단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전담으로 두기에는 소방 인력이 이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대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응급 환자, 구급 환자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문선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 참사가 터진 직후에 이제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종로 소방서고 그다음에 이태원 안전센터는 종로 소방서 구급차보다 31분 늦게 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방서 측이 이제 그 해명한 거는 화재 사고 대비 1순위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파에 대한 대응 그 매뉴얼이 네.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으로 대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도 이제 그 앞서서 다른 구급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출동했다가 그 할로윈 쪽으로 갈 네, 수밖에 다시 없다는 돌아오고. 거죠. 네. 사실 뭐 인명의 경중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이건 좀 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소방서 측에서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늦게 도착했다. 이거는 일단 용산 소방서는 뭐 이때 도착을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준비되어 있던 그 소방 담당 네. 구조대는 네. 최초의 신고를 받고 금방 도착을 했기 2분 때문에 만에 들어갔죠. 2분 네. 만에. 2분 만에 들어갔는데 정작 이제 현장까지 진입을 못했어요. 네. 그거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현장에서 그 길을 못 터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최초 그 현장 도착 이후에 한 30 몇 분 동안 구급차들이 한 30 엄청 들어왔는데 그 차들도 다 길을 못 터줘가지고 못 들어가고 엉켜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서 경찰이 길을 열었는데 그랬더니만 그때는 이제 구급차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발생했다고. 근데 그 현장 정리는 경찰의 임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이제 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찰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는 소방 당국이 참사 발생 전에 네. 112 신고를 받은 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도 네.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출동하지 않았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적절한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예,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따져봐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이제 대응 요청이 있었는지 뭐 있었으면은 뭐 몇 시 몇 분에 있었는지.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112 타임라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6시 저녁 6시 한 30분쯤에 최초 이제 그 신고가 112에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8시 경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위험 징후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상자가 직접 발생했다는 신고가 아니었고. 네. 그럼 경찰이 가서 통제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일 것 같은데 네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수습을 시도한 게 10시 35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이제 소방에서 나와가지고 제발 여기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시 43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소방서장님이 도착한 게 11시 8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휘권 선언하고, 네. 2단계 바로 5분 뒤에 네. 2단계로 네. 격상을 시켰죠. 그리고 또 금세 이제 3단계까지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청장 대행이었나 서울청장이었나 와가지고 소방재난본부장. 네, 재난본부장이 와서 이제 와서, 3단계로 네. 바로 이제 격상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경찰도 사실은 그날 보면은 좀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그러니까 진역 그 용산 그 뭐 이태원 파출소나 네, 그쪽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정복 경찰이 이태원 파출소에 배치된 정복 경찰이 11명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이태원에 경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대부분은 사복이에요. 마약 단속이나 풍기 단속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복들은 인원 통제 못 합니다. 사복이 인원 통제하면 누가 따라요? 그렇죠. 경찰인 걸 확인이 돼야지 인원 통제가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현장에 적절하게 경찰력을 배치 못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장 책임자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2 신고가 6시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현장에 있는 요 몇 명들한테만이라도 그 지금 현장이 어떤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한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미숙했다.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태원서에는 이태원 파출소에 11명밖에 없었지만은 만약에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이태원역 그 3번 출구 일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엉켜있는 거를 일찍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할 인원을 뭐 6시, 7시 사이에 그 사이에 보냈으면은 좀 뭐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일 수 있었다는 거지. 네네. 근데 이거를 정작 지금 경찰에서는 뭐 소방이 협조를 안 해줬다 그런 식으로 6시부터 협조 안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뭐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소방이 더 발빨랐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로 보면은 그래서 좀 지금 경찰 특수본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소방관 그 소방 용산 소장 이분을 입건한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근데 이제 그냥 일단은 뭐 조사를 위한 것이라면은 뭐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이제 최대한 뭐 긍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론은 지금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요 관련해서 보면 이제 요 11월 8일 다음 날 한국일보 칼럼이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목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제 와닿을 그런 제목이었는데 소방서장 입건 헌신에 대한 모멸. 사실 그 이 소방이나 구급 관련 분들한테 이제 왜 못 구했냐라고 질타하는 거는 진짜로 좀 잔인합니다. 네. 이분들은 거기에서 트라우마가 제일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렇죠. 네.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자기들이 그 못 살렸다고 자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그런 성향이라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경찰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좀. 자, 이어서 이제 그 용산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이제 볼 건 6일날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용산구청장 안전사고 희생 문정부 잡아라 과거글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건 이제 지금 용산구청장이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었어요. 이때 이제 낸 논평인데 이때 제천 화재를 두고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글을 썼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안전 부조로 국민을 언제까지 눈물 짓게 할 것인가 뭐 볼라볼라 막 개소리 늘어놓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었어요 2018년에. 지금 네. 이 양반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 할 만큼 했다. 네. 네. 이태원 뭐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현상이다. 뭐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지금 경찰에는 지금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제 입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양반은 좀 벌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관련해서 이제 용산구청에 이제 그 당시에 어설펐던 미흡했던 아예 일을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대응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먼저 볼 거는 11월 10일 날 한겨레 기사입니다. 구조당국 영안실 섭외 수차례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무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후 처리도 전혀 도움이 안 되군요. 네. 이게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진행되나 본데 이게 이제 그 사체 수습하고 이제 영안실 확보하는 게 보건소의 업무라고 합니다. 구청 보건소의 업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산 보건소 상황 일지를 보면은 소방서가 이제 30일 오전 12시 40분 처음으로 다수의 사망 추정자 이송 가능 병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별다른 대응이 없으니까 1시 47분에 이 공동 상황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인트로 그 상황실에서 이제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섭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시 10분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제 임시 안시 장소 수배를 시작했고 2시 45분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라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이제 임시 영안소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최초에 지금 요청한 데서 한 1시간 30분 지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그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구급차들이 인근 병원으로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이제 순천향대 병원이 가까웠던 인근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세 이제 또 막 영안실 용량 넘쳐나는 거죠. 네. 이 당시 사망자 수가 아시다시피 100명이 넘어갔으니까 150명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30일 소방당국의 무전 기록을 보면 오전 1시에 그러니까 아까 그 요청하고 나서 20분 뒤죠. 최초 요청 20분 뒤죠. 이때 이미 어떤 무전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순천향대 병원인데 구급차가 포화 상태다. 들어올 자리가 없다. 순천향대 병원에 구급차가 30대가 넘는다. 이런 무전이 벌써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전 2시 10분까지 순천향대 병원에 임시 안치된 사망자가 현장에서 이제 심정지로 사망하신 76분이랑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사망한 3분에 해가지고 7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순천향대 병원도 이날 완전 전쟁터였겠어요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몰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용산보건소는 결국 안치제를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다목적 체육관에다가 임시 영안소를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영안소 만들고 이후에도 병원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상황실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오전 4시 30분이 돼서야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일대 병원들 다 섭외해가지고 영안실 한 150여 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건소가 뭐 당황했던 건 이해합니다. 당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은 했겠어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엄연히 임무인데 이런 거는 평소에 좀 파악을 해놓고 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복됐지만은 이거 용산구랑 용산구청이랑 구청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럼 용산구청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구청장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당장 그 당일 밤에 이건 사고 이후에 사후 조치인데도 이렇게 보복됐는데 또 이 용산구청장의 발언은 또 하나가 또 거짓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11월 11일 YTN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은 왜 그 어디야 무슨 그 자매결연 맺고서 이제 돌아오면서 의령이었나? 네. 네. 그날 이제 귀가하면서 그 앞으로 지나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 8시 20분 정도에 네네. 그 퀴논 길을 통해서 귀가를 하면서 원래 거기가 자기 출퇴근로라고 네. 그랬죠. 지난주에 말하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 현장 인근을 둘러봤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권영세 의원한테 네네네. 텔레그램 문자도 보내고 그랬죠. 네. 이 설명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네, 구청 측에서 최근에 뒤집었습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그 박희영 구청장이 참사 장소에서 500m 넘게 떨어진 앤틱 가구 거리를 이용해서 집으로 갔다고 말을 바꿨다고 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을 봐놓고도 아무 대응 안 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봤는지 안 네. 봤는지. 어쨌든 간에 좀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또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네. 용산구청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전부터 설치했다던 상황실이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구청 측이 상황실이라고 주장한 곳은 당직실이었고 그 당직자 8명은 자신들이 상황실 근무 중이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당직서 어디 예, 평소와 네. 똑같은 당직 업무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용산구청 측에서는 상황실과 당직실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거라고 하고 참사 이후에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참사 이후에 설치된 이 상황실은 실종자 신원 확인 관련 문의에 대하여 수차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전에도 구청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네네. 예. 이 구청장은 양반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려고 구청장 하는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진짜로. 그 이제 그냥 잘 보여서 뭐 거기 국회의원이나 뭐 그렇죠. 커리어 쌓기로 들어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한테만 이렇게 네. 권영세 의원한테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끝났지 이제 문제가 없기는. 이 사람은 이제 뭐 진짜 이 정도면 근데 이 지자체 정도 좀 주민 소환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주민 소환할 방법 없지 않나? 하면 할 수는 있죠. 지자체장은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하기가. 예, 조건이 이게 네. 간단하지 않죠. 네. 근데 이 수준이면 탄핵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할 수 있으면 뭐 네. 그냥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출당을 시켜버리는 출당을 시키고 방법이 있죠. 아니면 뭐 사퇴 종용을 하든지. 네, 사퇴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와 이제 별개로 네. 이 이제 수사와 관련을 해서 두 분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네네. 11월 11일에 어제 날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정보계장 이렇게 이 두 분이 숨진 채로 이제 발견됐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에 대해서 특수본의 입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아직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특수본에서는 용산서 정보관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내사만 했다 이 소리인데, 네. 근데 사실 이미 7일날 이 입건 그러니까 혐의를 3개나 지금 정보계장 같은 경우는 3개나 지금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과실치사상이랑 직권남용, 그다음에 증거인멸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입건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수본이 하는 말이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직접 소환 통보 안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입건돼가지고 조사하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자기들 수사랑 관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해요. 발뺌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 수사를 해야죠. 일단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정보계장 정도 되는 직책이면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위치고. 이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관련자를 파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쪽 지지자분들은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과하다면 과했는데 음모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이제 이쪽이 용산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금융조사 쪽에 뭐 하나 이렇게 잡히는 게 있던가 그런데 있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정보관이 뭉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까지 이제 뭐 거기까지 정보계장이 관여를 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것까지 이제 연루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뭐 최소한 지금 이 용산 참사랑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계장이 충분히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특수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좀 특수본이 좀 못 믿어온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너무 딱 지금 요 구청장까지 손을 딱 그어놨잖아요. 거의 라인을. 근데 사실 뭐 행안부나 아니면 저기 뭐 서울시장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있겠네요.
사후 처리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네. 그 30일 새벽 네. 30일 새벽에 뭐 어떤 대처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는 뭐 따져볼 수는 있겠죠. 뭐 행안부 장관은 실제로 그날 당일 새벽 한 2시쯤에 현장에 나왔으니까 네, 나왔었죠. 그랬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행안부가 경찰이 행안부 소속 맞습니다. 행안부 소속 맞죠? 네. 그래서 못 건드리나? 근데 이제 특수본이라고 하면 건드려야죠. 건드리고 또 대통령이 엄격하게 다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사건의 진행과 그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도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만 그 기사를 보면 그런 시각이 있죠. 그 윤석열이 현장 사고 참사위에 현장을 가가지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네, 그랬어요. 왜 상황 파악을 그랬었습니다. 왜 못했냐, 네, 통제를 왜 못했냐, 경찰을 주로 질타를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구청장까지 고소원까지 이제 가고 그 이선은 가지 않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민주당이 지금 또 이걸 또 더럽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과 네네.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거죠. 네. 이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자. 뭐 일단 국조는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국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금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근데 특검은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은 사실 못 밝혀낼 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은 이걸 진상을 밝혀낼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특검 주장하는 거는 딱 면피현이거든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아직 검찰도 안 갔잖아요. 그렇죠. 검찰도 안 갔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검찰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이거 수사 못하지 않나 지금 검수한박 시켜놔가지고. 그렇죠. 경찰에서 다 끝내고서 보내야지 이제 뭐 보강 수사를 요청을 하던 네.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욕을 먹어야 돼요. 경찰을 뭘 믿고 도대체 검수완박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경찰 하는 거 보면 경찰도 지금 영상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권을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을 줘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이 삽질하면 검찰이 들쑤시고 검찰이 삽질하면 경찰이 들쑤시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둘이서 짬짬이로 붙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네. 경우가 아닌다면 서로가 견제하면서 오히려 더 깨끗해질 수 있는데 지금 경찰 쪽에다 몰빵 해놓고는 뭐 그래놓고 뭐 특검하자고 그러고 있냐고. 특검 어떻게 믿어?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희생자 명단을 도대체 왜 공개를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타임라인을 좀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나온 게 11월 7일 날 보도예요. 네. 이게 이제 팬앤드마이크에서 보도를 했고 요걸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이제 정규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민주공무원 부원장이 이제 부원장 희생자 프로필 확보 추모 공간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요 이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메시지에는 김천현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시절 정무실장이었던 이모 민주공무원 부원장이 참사 유가족과 접촉을 하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하라라고 쓴 내용이 그 텔레그램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모 민주공무원 부원장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민주공무원 부원장이 엄청 많아요. 보면은 상근이 3명입니다. 김용, 이현희, 전준경, 그 다음에 이제 비상근이 몇 명이 7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명이네. 네네네. 비상근이 9명이나 돼요. 문진석, 강선우,
김정은, 남영희, 박진영, 송두환, 이용빈, 최지현, 현근택.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자, 갖다 붙여놨어. 부원장 상근, 부상근 다 합쳐서 이 씨는 2명입니다. 이현이랑 이용빈. 네네. 근데 이용빈 이 양반은 광주 광산구 갑 의원이고 좀 뭐 그 저기 뭐야 정무실장 할 만한 짬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또 의원을 하고 있으면은 비서실 비서관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저기 네. 원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이현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검색해 보면 참 안 나와. 별로 안 나와. 근데 이재명 쪽 사람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 이거. 뭐 공개를 하려는 목적이 뭐냐고. 도대체 니네가 그걸 왜 까야 되냐고. 아무튼 이때 이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주장한 바는 이렇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와 정부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축소 은폐 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기본이었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숫자가 축소돼 있거나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한 면이 있었고 근데 일반적으로 봅시다. 우리 뭐 물난리 같은 거 나가지고 이재민 대량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프로필 보도되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뭐 이제 연령대에다가 뭐 이모 씨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거는 봤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 거주 뭐 예. 그러니까 나이대랑 이제 성, 예, 성이랑 정도? 뭐 성별까지도 나올 수 있고 좀 네네. 디테일하면 그 정도까지 나온 거 봤어도 실제로 신상이 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족들 중에 뭐 심지어 아니 사진 프로필까지 그거 다 걸어놓고 이제 아니 저거- 그리고 애틋한 사연은 또 뭐고 그렇죠. 뭐 최대한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사진 프로필까지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향소 가고 이제 그 조율을 표하는데 누군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까지- 거기까지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예, 명분이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사연 이거는 진짜 더러운 소리죠.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데? 그냥 그렇게 이제 어이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만은 안 되는 겁니까? 뭐 좀 얘들기 좀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빵 공장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네네. 우리 그분 프로필 모르잖아.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 논리대로면 그분 프로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사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와닿냐고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딴 소리를 11월 7일 날 했고 그다음에 11월 8일 최민희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뭐 애도하라는데 뭐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도 왜 아는 게 없다. 뭐 가슴이 몽클한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정부는 책임 안 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뭐 유가족 인터뷰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뭐 슬픔의 장막을 두껍게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늪에서 호적되는 애도가 아니라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진짜 조문하고 애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뭐 축소 은폐 시도라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왜 더 탐사에서 유가족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네네. 뭐 정의구현 사제단에 넘겼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거기랑 뭐 좀 다릅니까? 발표된 거랑?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도 입수할 수 있는 걸 뭐 만들어 놓은 거 어디서 받아왔을 거 아니야. 덕탄사도 명단을. 그거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발표하면 그 새끼들은 진짜 이미 쓰레기로 전락했지만은 이재명 지지하는 순간부터 왜 들이느나 싶어요 진짜로. 이게 지금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반정부 투쟁의 동료로 삼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속내는 누가 모릅니까 사실. 들어와서 그걸 차마 이야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할 뿐이지.
왜 이러냐고.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공개를 하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유족들이 지금 그 이제 공개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그러니까 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많은 유족들은 또 이제 공개를 원치 않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 죽음을 가지고도 별 미친 새끼들이 다 있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런 놈들이 신상 알면은 어떤 짓을 하겠냐고. 세월호 때도 겪어봤잖아요. 말도 입이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있었잖아. 그때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유족들이 꺼려하는 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통의 그냥 보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죽은 자식이 죽었다는 거를 또 한 번 방송에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건데 도대체 이걸 왜 까자고 그 난리 법석들을 떠냐 말이죠. 언론에서도 세월호 이후에 이제 그 참사에 대한 보도 지침을 자기들끼리 이제 언론 연합에서 이제 만들면서 이런 이제 그 디테일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것들은 이제 배제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보도 준칙에 맞게 이번에 보도를 한 거고. 근데 민주당만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야당들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 같은 당들도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민희 페북 글이 나오고 당일날 이제 그 오영환 원내대변인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답하기는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승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사실 상식적으로 답을 한 거예요. 이날은. 그랬는데 11월 9일 날 이재명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진실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으려고 해야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단 입수해서 공개한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이날. 하루 만에 이제 오영환 원내는 아마도 이때 당 지도부랑 협의된 얘기는 아니고 개인 판단을 한 얘기 같아요. 때까지 당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당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와 별개로 이재명이 그 다음날 말을 바꿔버리고 이게 이제 11월 9일 이런 민주당 당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안 가지고 이제 서명운동 만다고 하고 있죠. 참. 세월호 사고랑 이번에 이태원 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입니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네. 세월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수습하기도 힘들었고 사실 바로 수습도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인양까지 그 과정도 굉장히 길었고. 네. 그리고 침몰을 늦추거나 해서 네. 침몰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네. 침몰을 최대한 늦춰서 그러니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었는데 뭐 그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게 뭔가 그 시신도 못 찾고 막 그렇게 상황이 길게 이어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근데 이제 말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짜로 빨리 그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네. 대통령 라인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가의 어떤 전 역량을 그렇죠. 동원을 해서 네네. 진행이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면은 이거는 사실 시스템적으로 그냥 뭐 용산서면 용산서 아니면 서울경찰청이면 서울경찰청까지라도 네. 정상적인 작동을 했으면은 충분히 네. 되는 거였고. 근데 뭐 그 점에서도 네.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게 아쉽냐면 이게 틀림없이 그렇다고 해도 뭐 행안부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까지 보고는 됐단 말입니다. 네, 현재 그렇죠. 상황이 몇 시 됐다 그랬죠? 윤석열이 처음 입장 낸 게 11시 한 40분경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 소방 라인을 통해서 네, 네. 그게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 체계가 더 빨리 작동하지 않은 거는 아는 것도 그건 정부의 역량이고 정부 역량이 그만큼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멍청하게 했으니까 네. 경찰이 뭐 허둥지둥 되고 있는 사이에 일이 계속 사고가 더 그러니까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상급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다 주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빠르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실무자한테 던져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좀 이게 참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다고 칩시다. 지금 청와대에 그랬으면은 다르게 대처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장 뭐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까지 쭉 다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책임 내가 다 지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방 총동원령을 내리든지 국가 동원령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집어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그런 식의 대응은 전혀 못 보였으니까 이 상황은 사실 과감하고 좀 그 틀을 끼를 파격적으로라도 나서서 사람을 먼저 어떻게든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될 상황이긴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세월호랑 아주 다르진 않은데 세월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세월호는 박근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일 분통 터졌던 게 그거 아닙니까?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아 실종. 네. 윤석열은 그렇진 않았잖아. 실종 상황이었죠. 네, 윤석열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네.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는 네. 그런 권력이 거죠. 좀 네. 이제 뭐 우리가 바랬던 수준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애초에 권력이 없었다. 네. 너 대체 뭐 했냐?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지. 뭐 했냐라고 지금 말할 만한 사람은 저는 용산구청장 정도? 너는 뭐 동선도 지금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대체 뭐 했냐? 그렇게 이건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세월호 프로그램 쓴 거는 좀 많이 좀 역겹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에서 이러는 거는 노림수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욕 먹습니다. 네. 역풍 맞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과연 뭐 서명 받으러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정조사나 하지. 그러니까 국정조사 충실해가지고 이것저것들 지금 물어야 될 게 많고 사실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시스템도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단 정치공세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대정부 투쟁을 네.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밖에는. 이 파리피플들이랑 지금 이재명이랑 좀 이해관계가 맞는 거야.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네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참 여든 야든가 한심하니까 이게 네. 뭐 사건은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 어쩌겠냐면은 이 수습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왜 이렇게 된 이유도 배제의 정치라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제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 뭐 봉화 탄광에서 이제 생활에 돌아오신 그 두 분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가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그렇죠. 윤석열 정부 제껴야겠다. 네, 반전의 모멘텀이다. 네네. 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걸 입 밖에 내는 놈은 뭐 지금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뭐 이제 뭐 지지자들은 벌써 입 밖에 내긴 했죠. 사실 그런 소리를 했죠. 네네. 탄핵 가자 그런 소리. 뭐 근데 이재명 지지자 전부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너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보다 안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안에서도 안 이상한 애들이 그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 네, 뭐 이재명은 비록 지지하지만 네, 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지로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이 더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판단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조국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근데 그게 드러나는 소수라고 칩시다. 그 소수의 그 이재명 지지자의 행태는 진짜 이거는 상종하기, 그러니까 막 저 이제 배제하면 안 된다고 제 입으로 말을 했지만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아닌가, 저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까지 배제를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 주장이나 그 그러니까 어떤- 헛소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설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삼기 어렵죠. 예, 그냥 이제 무시하고 예. 그냥 그러고 살도 죽어라. 그러고 이제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틀린 건 틀린 거다. 네. 네. 지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11월 7일입니다. 네. 11월 7일에 평산마을 비서실 발로 이 대통령님께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계에 네. 대해서 입장문을 네.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이 풍산계는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서 양산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서 이제 서로의 양해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이 풍산계를 양산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적절한 그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 풍산계를 돌려주는 반납, 네. 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비서실 일단 입장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 보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가장 먼저 나온 건 맞습니다. 조선- 11월 5일에 조선일보- 조선 비즈에서 예.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최현민이었죠. 기자가. 기자 이름까지는 최현민 그 새끼가 누구냐면은 걔가 뭐였지 명예훼손인가 하나로 거의 사실인가 하나로 좀 걸렸어요. 네네. 그 조국 전국 때 그때 막 스토킹하고 그랬던 그 일요신문 출신인가? 이러시면 출신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무튼 누구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걔가 제일 먼저 보도를 터뜨렸고 이제 그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최초 보도 때는 보면은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은 걔 양육비 예. 네. 월 250만 원이라는 이제 그것도 아주 약간 돌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풍산계 네네. 이제 관리 비용에 네. 대한 예산을 네. 준비를 해서 그게 뭐 월 245만 원이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내년 23년 예산안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될 거라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그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관장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관장이 네네. 그 예산안을 네. 만들었다 이런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도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풍산계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고 가시면은 내가 잘 키우겠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네. 키우던 사람이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떤 선물의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동물의 정서에도 예, 뭐 정서에도 예. 그런 것까지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지. 배려를 받았는데 마치 잘 기를 것이지 왜 나라에 돈까지 달라 그러냐. 그렇죠. 이런 인상이 생기게끔 그렇죠.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죠. 네, 최초에는.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이 쓰였는지 이제 11월 7일 내에 네. 이제 평산마을 비서실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고.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저는 이게 비서실에서 내용을 담지 말았어야 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2법 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네.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쿨하게 어쩌고 그런 표현도 네, 그거는 있었잖아요.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고 네, 네.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그거 딱 빼면은 그래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상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올리신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내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의 같은 퀄리티나 완성도의 차이가 크죠. 그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이 쿨하게 처리하는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것과 추정이죠. 네, 이거 추정이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도 안 되는 게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그 국회 상임위 운영위를 통해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네, 법제처에서 네, 그러니까 그 행안부에서 이제 시행령을 마련을 해가지고 네, 이제 3항이죠, 3항.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항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관은 아니고 개인이니까. 개인에 해당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도 할 수 있게끔 3항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법제처에서 태클이 걸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3항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 네, 그래서 법률이 그럼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 개정을 먼저 하고 그것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을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교묘하게 다 잘 피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던가 빨리 된다고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처음에 하려던 게 법률 근거가 없어서 된 거니까 네. 그거를 피해 가려면은 네, 네. 더 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행안부에서 만들고 이거를 논의를 거쳐서 법제처에서 오케이 돼야지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거니까 아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근데 평산마을 비서실에서는 이건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와 대통령실의 반대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다. 라고 이제 거의 규정을 지어버린 거죠. 추정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확실히.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그런 네, 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를 좀 키운 부분도 있다. 그런 저는, 논쟁에 이제 불을 지핀 면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뒤로 하여튼 굉장히 쓰레기 같은 조선일보가 계속 단독을 달고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조선일보 위시해서 그다음에 저쪽 국힘당 의원 새끼들, 권성동, 예, 뭐 홍준표 같은 새끼들까지 김기현, 예. 마찬가지로 다들 돈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250만 맞습니다. 원 네. 프레임으로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지러워졌는데 그리고 이쪽 진영 입진보 새끼들은 또 뭐 저기 아까 앞서 놨던 정철순 같은 인간은 파양이다. 예, 뭐 대통령님 그냥 네. 내가 대통령님이면 뭐 계속 기르다가 감옥 간다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말 같은 소리를 너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리고 저기 뭐 지금 당장 지 좆될까봐 자기 의뢰인이랑 선 긋는 새끼가 무슨 퍽이나 그러겠다. 웃기지도 않죠. 네.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온갖 더러운 소리들이 나오니까 대통령님이 결국 글을 올리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뭐 파양이다, 뭐 대통령님 뭐 너무하다, 뭐 네, 풍산개도 데리고서 뭐 친한 척은 다 해놓고 네. 이미지로 쓰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버리는 거 아니냐. 네, 다 틀렸지만 그래도 뭐 마음은 조금은 이해합니다. 예, 그 강아지를 기르다가 네. 어쨌든 모양새는 파양하는 모양새이니까요. 하지만 뭐 실제로는 파행이 아니니까 파행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랑 이제 어떤 동물과의 유대관계,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보는 것이랑,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유대관계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그럴 거면 왜 데려갔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죠. 책임 소재가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대통령님이 정리하신 입장문을 보면은 다시 한번 명확해지겠죠. 여기 관해서는. 네네. 예를 들어 9일날 대통령님이 이제 SNS에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이거 좀 장문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은 고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 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에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3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3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이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 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에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제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 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의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대통령님 입장문에서 저는 크게 키워드 2개를 잡았는데 일단 감사원. 그렇죠. 감사원 이거 되게 대통령 세게 말씀하신 거죠. 감사원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통령님 본인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 감사원이 정치질을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월북자 그거 하나 붙들고 지랄 쇼를 다 했잖아. 거기에 관해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불만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키워드로 뽑은 게 입양이라는 말인 이 키워드인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파양 지랄을 하니까 뭐 입양을 한 적이 없는데 뭘 파양을 합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님도 그러니까 내가 입양할 수 있으면 입양하고 책임져 버리면 깔끔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님도 답답하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근데 계속 뭐 파양 그뭐저 동물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적 관점에서 뭐 파양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보시오 당신들만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음 편한 그냥 뭐 귀찮아서 보내는 거야 저게? 귀찮아서 보낼 분이 애초에 그 대통령이 말씀드린 그 쌩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큰 수고를 들여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양육을 했겠냐고 애초에. 뭐 이미지팔이 어쩌고 근데 이미지팔이 할 것 같으면 청와대 나올 때 그냥 거기 놔두고 나오면 됐지. 왜 데리고 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휴, 그래서 저는 쿨게이 새끼들 뭐그 주술 텐데 보고 있으니까 참 아휴.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더라 보니까. 상황의 어려움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대통령님의 이 입장문을 보고 나서 사실 비서실 입장문이 더 안타까웠어요. 아쉽죠. 네, 네, 많이 진짜 아쉽죠. 아쉬웠어요. 네.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원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앞서서 있었던 감사원의 그 정치질.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가지고 했던 그 정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비서실은 대통령실을 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을 네. 가지고 건드렸거든요. 충분히 정황상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 나름대로 첩보가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서실 입장문에서 이 대목 있잖아요. 이제 행안부에서 자구 수정한 다음에 제2법 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뭐 네,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실에다가 뭐 뭔가 그러니까 통하는 통로가 네,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 태클을 이렇게 거는 모양새로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뭐 현재 진척 상황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입법을 네. 입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는 이 풍산개를 데려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겠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임시로 잠깐 국가기록원에 맡겼다가 뭐 하던가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으면 사실은 더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비를 건 건 맞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걸었지만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기관은 대통령물 기록관 아니면은 이제 그 대통령실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처음 시작했던 거와 같이 그냥 뭐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 괜찮다,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좀 더 예, 유하게 예. 이제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좀 평상말 비서실 초기 대응이 좀 엇나간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굉장히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네. 일단 이 강아지들을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보내서 지금 이제 동물병원 경북대 수의가 네, 네, 네. 네,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일단은 뭐 네.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록물관은 보통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물건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잘 할 수 있는데 동물들 관리를 잘할 수 없어서 지금 뭐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급하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진짜 규정 만들어야죠. 네네. 어쨌든 또 그때까지는 잘 지내야 되고 얘네들이. 네. 그래서 뭐 지금 지방 자치단체들의 이제 의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치단체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책임 소재,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뭐 덤택이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발표하고 있다고 하죠. 조선일보는 지금 더 악질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어저께 본 소식인데 풍산개 2마리가 둘 다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이렇게 식도염인가 뭐 그런 것도 방광염. 있고, 네, 방광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마치 관리를 잘 안 한 것 같은 네. 그러면서 돈이나 달라고 했다가 네.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까는 다시 그냥 반납해 버리는 빠르게 그냥
손절하는 모양새처럼 아예 이렇게 비춰지게끔 이 새끼들은 하여튼 얍삽해 진짜.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쓰더라고요 기사를. 근데 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건지. 그럼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나? 국힘당 지지율 올라가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니네가. 싸움만 부추기는 거라고.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 욕하면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아이, 쟤들도 아니면 파리피플인가 걔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성격이 비슷하죠 파리피플. 예. 아 진짜 이 파리질 좀 언제나 그만 볼 수 있을까요? 에휴. 진짜 씁쓸합니다. 네. 화가 날라 그러네 진짜. 대통령도 오죽하면 이렇게 글을 쓰셨겠냐고. 이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죠. 네. 네. 되게 좀 화가 나서 쓰신 글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평산마을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한 가지 단신 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문준용 작가 소식입니다. 문준용 개인전 별을 쫓는 그림자들. 여기 이제 파주 헤이리 한길 북하우스에서 11월 12일부터 오늘부터죠. 27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1일 날은 휴관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관람 방식이 두 가지인데 현장 예약을 통한 체험 관람이 있고, 네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이제 그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전시라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체험 관람을 하실 수 있고, 체험 관람이 아니고 일반 그 관람도 가능한데 일반 관람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 정시 그다음에 15분, 30분, 45분, 15분 텀으로 관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전시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인근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시간 내서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영상으로는 봤지만은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네. 더 느낌이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 문준용 작가님 소식을 이 평산마을 소식에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좀 모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니고서라도 지금 충분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응원하는 의미로. 네네.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네. 의미로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유 분위기가 확 바뀌네. 이게 문준용 작가님께 뭐 지금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주에 좀 화내는 소식들을 위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묶어놔서 그런데 사실은 좀 이재명이 간당간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막 그 슬프거나 오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벗기 벗으면 어떡해? 그렇게 너 깜짝 놀랐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너무 압박감에.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